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표면 장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간중간에 표면 장력이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나와요. 그죠? 그래서 표면 장력에서 지금 이번 파트에서 주로 배우고자 하는 표면 장력은 전기가 아니라 표면 장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물기둥의 높이나 직경을 계산을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면 장력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다인 퍼 센티미터, 그리고 MKS로 나타내면 다인 대신에 뉴턴, 센티미터 대신에 미터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뉴턴 퍼 미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정의가 되는 거죠. 액체 표면에서 액체 내부에 당기는 힘에 의해서 액체 표면을 움츠리는 힘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모세관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식에서 보시면 우리가 용액의 무게를 계산을 했을 때 표면 장력 곱하기 접촉면의 길이, 접촉면의 길이는 원기둥이기 때문에 원의 길이가 되는 거죠. 원의 길이 또는 원주 길이. 그럼 원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죠? 파이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피와 비중량을 이용했을 때 용액의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은 부피 곱하기 비중량을 해주시면 돼요. 왜? 비중량이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부피를 곱하면 질량, 다시 말해서 무게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2번식과 3번식을 등식으로 성립시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표면 장력 곱하기 접촉면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부피 곱하기 비중량을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접촉면의 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주 길이, 파이 d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표면 장력을 TM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 대신에 TM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접촉면의 길이 대신에 파이 d를 대입하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피라는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피는 면적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면적이라는 것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원일 때, 그리고 h라는 높이를 곱하게 되면 미터의 삼성이라는 부피가 되는 거죠. 여기에 물의 비중량을 곱하면 비중량이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비중량을 곱하게 되면은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가 식에서 정리를 하시게 되면 h라는 물기둥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되면 4 곱하기 tm, 여기서 tm이라는 게 뭐냐면 표면 장력입니다. 코사인 세타 나누기 d 곱하기 rw, 여기서 d라는 것은 직경입니다. rw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산을 했을 때 팁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tm이라는 우리가 표면 장력의 우리가 문자가 나와 있으면 단위로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위로 바꿔서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쓰느냐면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TM이라는 표면 장력이 그램 퍼 센티미터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킬로그램 퍼 미터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문자로 뭐가 주어지느냐면 다인 퍼 센티미터나 아니면 뉴턴 퍼 미터라는 문자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인 퍼 센티미터나 뉴턴 퍼 미터가 주어지게 되면 중력 가속도의 값을 이용을 해서 그램 퍼 센티미터나 킬로그램 퍼 미터로 전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상에서 나와 있는 TM이라는 표면 장력의 단위는 그램 퍼 센티미터 아니면 킬로그램 퍼 미터를 대입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인 퍼 센티미터로 나와 있게 되면 980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1g은 980 다인에 해당하거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뉴턴 퍼 미터가 나와 있다고 하면 뉴턴 퍼 미터 곱하기 1kg은 9.8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그램 퍼 미터 그리고 그램 퍼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RW라는 물의 비중은 1.0 그램 퍼 센티의 삼성이죠. 따라서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1000, 그램 퍼 센티의 삼성으로 표현하게 되면 1의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는 모세관의 직경, 센티미터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표면 장력은 여러분들이 이런 원통이 있어요. 여기에 수면이 이렇게 찼을 때 이렇게 원통이 있는데 수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를 설치를 했느냐면 모세관을 한 개를 설치를 했어요. 이렇게 모세관을 설치하니까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물이 상승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표면 장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힘이 작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만큼 올라가서 나타내는 이 기둥 높이를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식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TM이라는 표면 장력이에요. 그래서 이 TM이라는 표면 장력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했을 때 문제 조건에서는 다인 퍼 센티미터나 뉴턴 퍼 미터로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인 퍼 센티미터나 뉴턴 퍼 미터로 주어지는 값을 9.8 뉴턴이나 980 다인의 값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램 퍼 센티미터나 킬로그램 퍼 미터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서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TM이라는 값을 나타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램 퍼 센티미터로 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TM이라는 여러분들 표면 장력 자체가 다인 퍼 센티미터로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980을 나눠주시면 돼요. 1g이 980 다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표면 장력을 킬로그램 퍼 미터 MKS로 대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TM이라는 표면 장력이 뉴턴 퍼 미터로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9.8을 나눠주시게 되면 킬로그램 퍼 미터가 되는 거죠. 1kg은 9.8 뉴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위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식을 기억을 해서 다인 퍼 센티미터나 뉴턴 퍼 미터를 쉽게 그램 퍼 센티미터와 킬로그램 퍼 미터로 환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에 보면 모세관을 이용한 물순환 장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1cm의 물기둥을 세울 수 있는 유리관의 지름을 계산하시오. 물은 정지하고 있으며 물의 온도는 15도씨. 이때의 표면 장력은 73.5 다인 퍼 센티미터. 물과 유리와의 접촉각은 8도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식이 요 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물의 높이로 기억하고 있으면 D와 H를 서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표면 장력에 관계 있는 공식에서는 H를 계산하든지 아니면 D를 계산하든지 주로 두 개 중에 한 개를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면 장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표면 장력이 73.5 다인 퍼 센티미터예요. 그러면 이 문자, 다인이라는 문자를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그램 퍼 센치로 바꿔서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얼마를 나눠주면 되나요? 바로 980을 나눠주게 되면 그램 퍼 센티미터라는 단위로 전환이 돼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대입을 해보면 4 곱하기 TM, TM은 73.5 다인 퍼 센티미터에서 나누기 980을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1g은 980 다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곱하기 코사인 세타, 세타가 8도입니다. 나누기 R이라는 비중 1g/cm의 삼성, 그리고 H라는 높이 1cm입니다. 따라서 값을 계산을 하시게 되면 0.297cm가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밀리미터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10을 곱하게 되면 2.97m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팁에서도 여러분들 다인 퍼 센티미터와 뉴턴 퍼 센티미터를 그램 퍼 센티미터와 킬로그램 퍼 미터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꼭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간단하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램 퍼 센치로 나타냈을 때는 다인 퍼 센티미터에서 980을 나눠주시면 되고, 그리고 킬로그램 퍼 미터로 나타낼 때는 뉴턴 퍼 미터로 나와 있으면 바로 9.8을 나눠주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1g이 980 다인이고 1kg이 9.8 뉴턴이기 때문에 단위를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수자원의 특성입니다. 자, 먼저 수자원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우수죠, 우수.
자, 우수가 뭐예요? 빗물입니다. 자, 우수의 주성분은 육수보다는 해수의 주성분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육수는 육지의 물, 해수라는 것은 바닷물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수, 빗물의 주성분이 해수가 많으냐 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육지에 비해서는 바다가 훨씬 면적이 넓죠. 그래서 증발되는 양이 바다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증발된 물은 다시 바다로 내려가고 육지에서 증발된 물은 주로 육지에서 내려가죠. 그 말은 바다에서 증발된 물은 주 성분이 바다와 동일해요. 그래서 다시 내렸을 때도 동일하게 그 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수의 주 성분을 살펴보면 주로 해수에서 증발된 물이기 때문에 해수가 훨씬 육수보다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해안에 가까운 우수는 염분의 함량의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산성비가 내리는 것은 대기오염 물질인 NOx가 뭐였죠? 질소산화물. SOx는 황산화물. 그래서 NOx와 황산화물의 용존 성분 때문이다. 산성비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pH가 얼마냐 하면 법적인 pH가 5.6 이하예요. 그래서 5.6 이하를 5.6이죠. 5.6. 산성비의 pH는 5.6 이하를 우리가 산성비라고 나타내요. 그러면 5.6 이하가 될 수 있는 것은 산성의 물질이 용해돼야 되겠죠. 어디에? 빗물에. 그래서 산성의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질소산화물이 HNO3, 질산가스, 그리고 황산화물이 H2SO4, 황산가스가 녹아서 산성을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충작용이 작다고 그랬어요. 왜 우수에는 완충작용이 작으냐면 우수에는 포함되어 있는 이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완충작용이 크기 위해서는 이온이 많이 존재하면 많이 존재할수록 완충작용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우수의 주성분은 육수보다는 해수의 주성분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가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발량은 육지물보다는 바닷물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바다의 성분이 해수와 거의 동일하다 볼 수 있는 바다의 성분이 거의 우수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해안에 가까운 우수는 염분 함량의 변화가 크게 되겠죠. 그리고 용해 성분이 많아서 완충작용이 크다. 바닷물 같은 경우에서는 용해 성분이 많기 때문에 완충작용이 크지만은 우수 같은 경우에서는 이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완충작용이 작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답은 산성벽에 내리는 것은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 질산, 황산화물, 황산, 강산성 물질들이 빗속에 많이 녹아 있을 때 산성비를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산성비를 나타내는 pH는 5.6 이하의 pH를 가지게 되면 산성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산성강우입니다. 자, 말 그대로 빗물인데 산성의 액성을 띠는 빗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주요 원인 물질은 산성을 만들기 위한 주요 원인 물질은 산성 물질들이 빗속에 녹아 있는 거죠. 따라서 대표적인 물질이 유황산화물, 황산화물입니다. 그리고 질소산화물, 그리고 염산이죠. 여기서 황산화물이라고 하면 H2SO4 황산, 질소산화물이라고 하면 HNO3 질산을 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초목의 잎과 토양으로부터 CA 플러스 칼슘, Mg 플러스 마그네슘, K 플러스 칼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용출 속도를 증가를 시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양분을 결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산성 강우가 계속적으로 토양에 내리게 되면 토양에 있는 영양 성분을 결핍시키기 때문에 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차츰차츰 사막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보통 대기 중에 탄산가스와 평형 상태에 있는 물은 pH가 5.6의 산성을 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탄산가스라는 게 뭐죠? 탄산가스라는 것은 CO2를 이야기를 해요. 이 CO2라는 물질은 pH가 약 5.6으로 약산성 물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강우의 농도, 빗물의 농도와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가 평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산성비를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산성비의 정의에서는 탄산가스를 기준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주 원인 물질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 염산이 주 원인 물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성비를 표현했을 때 법적인 pH는 얼마를 나타내느냐면 pH가 5.6 이하가 됐을 때 산성비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돼요. 자, 문제 7번에 보시면 산성비를 정의했을 때 기준이 되는 수소이온 농도의 pH는 얼마냐?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의 값을 가져야지 산성비가 되나요? 5.6 이하의 값을 가져야지 산성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6 이하가 되는 4.3, 4.5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5.6 이하이기 때문에 5.6을 정답으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천수입니다. 하천수. 자, 하천수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식수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가 상수 원수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담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표수의 가장 대표적인 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 지표수는 하천수가 있고 호소수가 있는데 상수 원수로는 주로 하천수를 이용을 하죠. 근데 요즘 하천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기 오염 물질 그리고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수원수를 우리가 상수원을 취수를 했을 때 지표수를 취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오염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녹조 현상이 상당히 또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상수원수를 우리가 하천수에서 그대로 원수를 취하는 것보다는 1차 처리를 한 다음에 그 1차 처리된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게 뭐냐면 강변 여과죠. 그래서 여과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오염 물질이 제거가 되죠. 대신에 대용량의 치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수장을 구별로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변 여과를 이용을 하게 되면 지표수의 오염을 아무래도 많이 방지할 수 있고 물을 깨끗하게 원수를 취수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하천수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물이에요. 그러면 인간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오염 물질에 취약하다는 소리죠. 특히 유기물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탁도와 색도를 나타냅니다. 탁도가 낮아야지 깨끗하죠. 그 다음에 색도도 낮아야지만 깨끗한 거죠. 그래서 탁도와 색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상계수가 크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상계수입니다. 자, 여기서 하상계수라는 것은 뭐냐면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의 비를 우리가 하상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 유량에서 최소 유량을 나눠줍니다. 그 값이 크면 클수록 하상계수가 크다. 다시 말해서 하천에서 물이 흘러가는 상태가 들쑥날쑥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 자체에서 수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수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하상계수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질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상계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물이 항상 일정하게 흘러간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3번 갈수기에는 수질이 악화되기 쉽다. 갈수기가 뭐죠? 갈수기? 물이 가장 부족한 시기를 갈수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미생물과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미생물과 유기물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자, 미생물이라는 것은 유기물의 분해자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유기물이라는 것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에서는 유기물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자기 먹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유기물이 많이 미생물이 많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실제로 오염된 하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수의 pH는 일반적으로 CO2라는 것은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CO3-, CO3-라는 것은 우리가 탄산이온이 되는 거죠. 중탄산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2와 CO3-의 비율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탄산이온이 되겠죠. 탄산이온. 중탄산염은 HCO3-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탄산염의 비율로 결정되는 게 자연수의 pH입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우리나라 하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탁도와 색도를 나타낸다. 맞습니다. 나번의 하상계수가 작다. 하상계수가 작다라는 것은 연중 수량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장마철에는 수량이 풍부하지만 그 외에는 수량이 상당히 작게 흘러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수질오염에 취약한 하천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하천은 하상계수가 큰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하상계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답은 미생물과 유기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답은 자연수의 pH는 일반적으로 CO2와 CO3-의 비율로 결정된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호소수입니다. 자, 호소수에서는 우리가 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호소에는 녹조류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녹조류가 급격하게 번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녹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녹조류가 급격하게 증식을 해서 녹조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이나 질소가 포함된 물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류 물질이라는 것은 인이나 질소와 같은 영양염료를 상당히 좋아하죠. 특히 인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질소 같은 경우에서는 조류 중에서 우리가 부영양을 일으키는 조류 중에서 남조류가 주로 부영양을 일으키거든요. 남조류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하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인만 공급을 받게 되면 급성장을 해서 녹조 현상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녹조 현상과 호소수를 비교를 여러분들 매치를 시켜 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류가 들어가게 되면 또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미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 조류입니다, 조류. 그래서 광합성 작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은 물속에 있는 CO2와 H2O가 반응을 해요. 언제? 빛을 받는 낮에. 그러면서 CH2O가 뭐냐면 세포입니다, 세포. 자기가 증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조가 증식을 해야 되니까, 녹조류가 증식을 해야 되니까 CH2O라는 세포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뭐를 발생시키느냐면 O2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O2를 발생시키니까 좋은 측면이 있겠지만은 녹조류로 봤을 때는 그냥 부산물이에요. 광합성을 해서 내 몸을 증식시키고 나머지 찌꺼기가 산소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낮과 밤에 우리가 CO2나 O2, pH의 변화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광합성 작용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낮에는 CO2를 계속 소모를 하니까 CO2가 어떻게 돼요? CO2가 감소를 해요. 자, 그리고 광합성 작용에서 O2가 만들어지니까 O2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 pH는 어떻게 될까요? 자, pH는 여기서 뭐와 연관이 있어요? CO2와 연관이 있나요? O2와 연관이 있나요? CO2와 연관이 있죠. CO2는 약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물속에 있는 약산성 물질인 CO2가 자꾸 없어져요. 어떻게 되죠? pH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2와 O2의 증감을 살펴보고 pH라는 것은 CO2의 농도에 따라서 pH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밤이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CO2가 소모가 안 되죠. 오히려 호흡작용에서 CO2가 발생을 해요. 그럼 물속에 CO2가 많이 축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산소는 오히려 감소를 해요. 그럼 pH는 어떻게 되죠? 자, 물속에 지금 뭐가 많이 녹는다고 그랬어요? CO2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CO2는 산성의 물질이니까 pH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과 밤에 CO2와 O2와 pH의 증가와 감소 상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시면 호소수, 냄새, 색도, 탁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염류가 많아서 농업용수로 적합해요. 그래서 영양염류라는 게 질소나 인이죠. 따라서 식물에는 질소나 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부영양화 현상. 우리가
호수에는 녹조 현상, 그리고 바다에는 적조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을 잘하게 되죠. 그리고 미생물 중에서 조류가 존재할 경우에서는 엽록소를 가짐으로써 어떤 작용을 한다? 광합성. 그래서 유일하게 미생물 중에서 조류만 광합성을 하게 돼요. 나머지 펀자이라는 곰팡이, 그리고 박테리아, 이런 우리가 미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엽록소 A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팁에 보시면 CO2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죠. CO2는 약산성 물질이므로 호소수에 CO2가 증가하게 하면 pH는 낮아지게 되고, 호소수에 CO2가 감소하면 pH는 증가하게 된다. 자, 우리가 4번 내용에서 한 번씩 살펴봤던 내용이 팁에서 한 번 더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지하수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하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표수 자체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생성되는 물을 우리가 지하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지하수는 흘러가는 물일까요? 고여있는 물일까요? 자, 흘러가는 물은 하천수가 있어요. 하천수. 그래서 하천수처럼 흘러가는 물일까요? 고여있는 물일까요? 지하수는 고여있는 물입니다. 어디에? 토양과 토양 사이에 고여있는 물이 지하수예요. 자, 우리가 지하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지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분해성 유기물질이 풍부한 토양을 통과하게 되어서 지하수 내에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용해가 되어서 우리가 석회석을 형성을 하겠죠. 따라서 그 석회석층에 의해서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생성되어서 경도가 강한 물이 지하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하수는 이동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속이 느리고, 자, 지하수는 유속이 느리고, 그리고 국지적인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게 아주 핵심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경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탁도가 낮아요. 탁도가 낮다는 소리는 깨끗하다는 소리예요. 경도가 높다는 것은 칼슘이나 마그네슘처럼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O2가 우리가 표층에 보시면 우리가 호기성분해나 혐기성분해에 의해서 CO2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표수에 의해서 형성된 CO2가 녹아서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석회암층을 형성하고 그 석회암층의 주성물이 되는 칼슘과 마그네슘에 의해서 경도가 높은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중수온의 변동 및 유량의 변동이 적고 자정작용이 느리죠. 그래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정작용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오염되면 거의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중수온이나 유량의 변화가 적다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 작용이 주된 작용이죠. 그리고 비교적 얕은 지하수의 염분 농도는 하천수보다 평균 30% 이상 큰 값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교적 얕은 지하수에서의 염분 농도는 일반적인 하천에 비해서 30% 정도 큰 값을 가진다고 해요. 그만큼 지표수에는 염분의 농도가 거의 없거든요. 반면에 지하수에서는 염분의 농도가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지하수의 오염 경로는 복잡해서 오염원에 의한 오염 범위를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문제 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하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서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염분 함량이 지표수보다 낮다. 지하수는 지표수 아래쪽에 지하수, 그 아래쪽에 해수가 있기 때문에 해수하고 가까우면 염분의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하수는 염분의 함량이 지표수보다 어때요? 높은 게 특징이죠. 그래서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세균에 의한 유기물 분해 작용이 일어난다. 국지적인 환경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고 빗물로 인해서 광물질이 용해되어서 경도가 높다. 따라서 여기서 경도가 높게 되게 되면은 칼슘, 그리고 마그네슘, 그리고 망간, 그리고 철, 그리고 스트론튬, 이런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특히 이 중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이 물질은 전부 다 이가성 양이온 물질이에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경도가 높은 물이 지하수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죠. 자, 그리고 팁에 보시면 지하수에서 경도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토양수 내의 유기물질 분해에 따른 탄산가스, 여기서 탄산가스라는 것은 CO2입니다. 탄산가스 발생과 약산성의 빗물로 인해서 광물질이 용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광물질이 용해되면서 발생되는 물질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도가 높은 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0번에 보시게 되면 자연수 중에서 지하수의 경도가 높은 이유는 다음 중에서 주로 어떤 물질의 영향인가고 했어요. 그러면 경도라는 것은 경도를 우리가 구성하는 성분이 칼슘이나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럼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물질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석회암층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석회암층이라는 것은 CO2가 지표수에 용해되어서 들어감으로써 생성되는 거죠. 따라서 경도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 물질은 당연히 뭐가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CO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